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은 결국 170석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어젯밤 종료가 됐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국민투표 제안까지 나온 전국 상황을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학생들의 MT 단합대회 장소 1순위 대성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5월 예약은 이미 완료됐고 근처 식당과 마트까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펜션 사장님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봅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레, 그러니까 30일이죠. 검수완박 법안 중 먼저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조금 전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 뒤에 오늘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토요일 오후 2시에 임시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뒤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데요. 필리버스터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기 쪼개기로 어제처럼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끝나게 됩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다음 달 3일 본회의 표결로 통과되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역시 다음 달 3일이라서 이때 법안이 공포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렸지만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조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중재 뒤 재협상을 주장한 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뒤에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 한통, 한통운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를 소통용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려는 방침으로 보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국회 본청에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 법사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당했고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안건조정위 선임이 무효라는 사유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어제 국민의힘이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고 현명하게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절차상 워낙 명백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으니까 헌재가 그걸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시간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촉구를 하는 겁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대선 정권 교체처럼 이번 법안 처리가 강한 부메랑이 될 거라며 날선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많은 고통을 입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박 의장에게도 책임의 화살을 돌렸는데 여론의 추세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에 선관위가 불가능하다고 일축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선인 측은 월권이라고 반박하면서 재차 국민투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인수위로 가봅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당선인 측 입장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국회에서 일부 법적 보완을 거치면 충분히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6일 지방선거 때 국민 뜻을 묻자고 말했던 장제원 비서실장, 오늘은 취재진을 만나서 관련 입법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사실상 사물화된 상태인데 문제가 된 투표인 명부 관련 부분을 개정안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선관위에는 월권이다라고 받아쳤고 동시에 민주당도 압박했습니다.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그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요? 그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민주당이 그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네, 검수완박 법안의 최종 관문 청와대를 향해서도 거듭 날을 세웠는데 장제원 실장은 국민이 원하지도 않고 국회의원과 공직자에게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국회에서 국민투표 개정안이 통과될지 새로운 전선이 또 생긴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선언이자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은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제출된 걸로 이미 제출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헌법 불합치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국민투표와 관련된 윤석열 당선인의 관련 발언은 아직 없는 겁니까? 네, 당선인은 이곳 인수위 사무실을 비우고 충청 지역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이른바 약속과 민생의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전부터 충남 5개 지역, 아산부터 천안, 홍성, 예산, 대전의 건설 현장과 시장을 돌면서 민심을 듣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대치 전국의 말을 아끼면서 민생만 생각하겠다라고 하거나 헌법 정신이 임무 같은 원론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도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탄신 477주년 기념 달해제에서 충무공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백성만 생각했다거나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1000명이 두렵지 않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부 단경 족구 천부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충무공의 귀한 말씀을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항상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충무공의 우국 충정과 애민 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10일입니다. 다음 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손실 대책 청사진도 나왔죠? 네, 오후 1시 반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YTN도 일부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을 편성해서 통과 즉시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손실 규모에 비례해서 피해 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551만 개사에서 54조 원 정도 코로나 때문에 손실이 있었다고 계산했고요. 인수위는 손해가 큰 곳은 많이, 적은 곳은 적게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던 윤 당선인 공약과는 차이가 있는 지점입니다. 인수위는 금융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는데요. 이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또 특례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4, 7, 10월에 내는 부가가치세, 또 5, 11월에 내는 소득세는 납부 기한을 2, 3개월 연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2023년까지 연장을 추진합니다. 인수위는 앞서 오늘 아침 국민의힘과 첫 번째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제출하고 물가와 금리 등 경제 영향까지 고려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당과도 조율을 거쳐서 다음 주 국정과제 110개, 실천과제 520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 달 21일에 열리는데 양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 공조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국부터 찾습니다. 다음 달 20일 한국에 도착해 이틀째인 21일 정상회담을 열고 22일 일본으로 출국하는 일정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한 지 11일 만에 미국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갖게 됐습니다. 윤 당선인 측도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 기간 내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이뤄지는 건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만남 이후 29년 만입니다.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논의할 주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한미 동맹 발전과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 안보와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특히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수위가 높아진 만큼 양국의 새로운 대북 공조 구상이 우선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미국 측이 한국의 새 정부에 대중국 견제 체제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구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오는 6월 말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혀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날 가능성도 큽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거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오늘 이제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새 정부 출범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는 계속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요. 약속했던 협치 정치, 통합의 정치는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 이슈를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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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 본회의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고요. 좀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7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네.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무제한 토론이니까요. 의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7시간 만에 종료가 된 겁니까? 원래는 뭐 필리버스터는 가능하면 기회를 많이 주는 게 맞죠. 예. 그 정신에도 맞고. 하지만 예. 당초에 이 검수완박 가지고 워낙 극단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다행히 어렵게 그
합의안이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을 그 얼마 전에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어쩌면 어렵게 그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했고, 예. 그리고 또 그 합의에 따른 처리 시기를 그와 같이 하기로 했는데, 4월달 내에 하기로 했는데, 또 하루 이틀 지나서 좀 죄송스럽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네. 그걸 번복하고 뒤집기에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이 합의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렇군요. 예. 예. 그건 뭐 여야 간의 합의이기도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그 일을 만약에 이제 안 하기로 할 경우에는 그 또한 저희 또한 아주 복잡한 문제가 그렇습니까? 발생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중재안을 국민님이 받아들였는데 네. 받아들여서 의총에서까지 인준을 받았는데 그걸 국민님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엎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저도 원내대표를 2번이나 해봤지만 의총이 최고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합의한 걸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에서 뒤엎는 거는 좀 극히 드문 일이죠.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그건 국민님이 잘못한 거고.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좀 반대를 하고 네. 검찰 전체가 반대를 하고 예. 법조인들이 거의 다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님이 합의를 뒤엎은 것보다가 이 법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 소리가 더 높기 때문에 네.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그 합의안 뒤집는 거는 또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예. 원내대표가 합의해가지고 오면 당에다 뒤집고 하는 것도 뭐 흔히 있는 일인데 네네. 문제는 이 본 내용이 정말로 합의를 뒤집었다고 그래서 그대로 밀고 갈 사안이냐. 예. 합의를 뒤집는 거는 뭐 국민의힘으로 그렇게 한 건 이해가 가니까 네. 이걸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냐. 이게 문제지. 합의를 뒤집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고 네네. 그것만 갖고 따질 일은 아니다. 난 이렇게 보죠. 아니, 그렇군요. 이제 예. 제가 좀 또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이 합의에 이른 과정이 뭐 간단치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쟁점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했고 또 이를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률가 출신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저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그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고 예. 또 검찰의 수사권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하고 협의가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예. 합리적 추론이 충분히 되고요. 그렇군요. 예, 그럼 윤석열 당선인도 법률가이고 네. 그렇게 해서 합의에 이르렀고 의원총회에서 먼저 또 추인을 했습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오전 11시쯤 예, 추인했죠.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일부 매체에서 뭐 이것이 뭐 정치인들의 야합이다, 뭐 신구 권력의 야합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저 뭐 구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네. 갑자기 이제 번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치에서 어려운 걸수록 예. 합의를 지키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도 국민의힘 소속인데 자꾸 우리 당 잘못했다 그래서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네. 이 권선동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이끌어낼 때 당 대표나 당선인하고 이 문제를 협의 안 하고 네. 원내대표가 달랑 합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에 아무리 원내대표가 원내 문제는 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체제이긴 하지만은 네네. 원내대표가 합의 다 해놓고 발표하기 직전에 당 대표나 대통령이니까 당선인이죠. 그렇죠. 당선인인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합의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물어봅니다. 그게 저도 2번이나 원내대표 했지만 보고했다고 하던데요. 예. 네,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뭐 본인들이 뭐 합의 안 했다 하니까 뭐 권성동 원내대표만 뒤집어 쓰는 건데 결국은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가 이 문제는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고문님께서도 국민의힘이 합의했다가 뒤집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법이 이렇게 빨리 처리돼야 할 법입니까? 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저는 당초에 좀 더 좀 속도를 줄이면서 또 한 2년 전에 통과됐던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예. 공수처 제도가 좀 착근되고 좀 속도를 하자라는 입장도 있고 그렇군요. 예. 또 아니면 이번 아니면 도저히 이 검찰 개혁 또 이 완결적 의미가 있는 그 검찰의 수사권을 예. 경찰로 이렇게 정리하는 이 작업을 끝낼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는 집권하면 예. 이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또 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상에 나섰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법과 같습니다. 예,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고 예. 모든 사회의 계약과 법의 규범의 근저에는 약속이 있는 것인데 이를 네. 파기하고 그 뒤집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비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이 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있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낼 때 그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그만둘 퇴임이 며칠 안 남은 대통령을 앞두고 지금 무슨 밀어붙여 갖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밀어붙인다고 하는 거는 네. 이 법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이 법이 옳다 그러면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의석이 172석이 되거나 천천히 토론해 가면서 해도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충분히 절차를 거쳐 갖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까? 신임 대통령이. 그럼 못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있을 텐데 굳이 이번에 이렇게 공무서 벼락치기로 쫓겨가는 사람들처럼 밀어붙이니까 저는 이 절차가 안 맞았다 이 말입니다. 내용은 뭐 사람들 간에 찬반이 다 있겠지만은 그건 두 번째 문제치고 충분히 할 기회가 있었고 또 지금 이렇게 벼락치기를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난리 났듯이 해치우느냐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화해 시위는 당겨졌고 화를 떠났습니다 이제. 예, 곧 법안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데 사실상 검찰을 상대할 사람들은 의원님들이나 고위공직자가 많고 일반 국민들은 경찰을 상대할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근데 경찰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져서 이걸 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더 모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아니 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공영 경찰 또 자칫 경찰 파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금의 경찰을 그대로 둔 채 수사권을 거기에다가 대부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경찰이 지금 갖고 있는 예방적 치안이나 도로, 뭐 교통, 뭐 등등 예방 경찰적 그 질서 행정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조직과 기능으로 맡고 또 사후적인 형사사법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지금의 수사에 관한 부분은 말하자면 미국의 FBI와 같은 그런 수사 전문 기구가 별도로 조직과 기능을 갖는 별도의 기구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 합의 사항 가운데 중대수사청 한국형 FBI 설립 관련해서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조항이 빠졌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정부 조직과 관련된 그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곧 등장하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나 또 국민의힘 쪽과 정부 조직에 관한 것은 협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도기적으로 일부만 검찰이 수사를 맡고 있고 이제 시간의 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검찰의 수사를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개인데요. 이제 다음 달 3일 통과를 하게 되면 문 대통령의 결정 남게 됐잖아요.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잘 됐다고 그랬으니까 협상안 잘 됐다 했는데 그걸 본인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도 그 합의를 존중하고
잘 됐다고 생각한다. 아니 뭐 통과된 거는 합의한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중재안은 잘된 안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놨는데 그 안이 올라왔는데 뭐 본인이 무슨 명분으로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뭐 법사위원장도 지내셨으니까 실제로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민투표를 붙일 수 없는 거죠.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헌법에 분명히 그 안보, 외교 그리고 국가 안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의 전체의 뜻을 묻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런 법률안 이거에 대해서 통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일일이 국민투표에 붙이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괜한 정치 공세고 그리고 너무 그냥 즉흥적인 그 얘기들이다. 그건 뭐 대성 쉽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뭐 우리 당에서 이야기한 거라 제가 뭐 말하기 좀 뭐 하지만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민투표는 개헌이나 외교, 통일, 국방 등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게 무슨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그걸 그럼 묻기를 국민투표를 어떻게 물을 겁니까?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는데 이걸 개정안을 내겠다. 아니 민주당이 다수인데 그 개정안이 통과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안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국민투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그건 정말로 몰라도 너무 모르고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국민투표 이야기를 꺼내서 저는 몰라서 그랬다고 보는 게 맞지. 알고 그랬다면 오만한 거죠. 그렇군요. 알면서 그랬다면 대통령이 되면 뭐든지 다 합니까? 헌법에 못이 밖에 있는 건데 대통령이 되면 내 권한으로 뭐든지 국민투표도 하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투표 하자. 그러면 그렇군요. 제왕적 대통령과 뭐가 다를 겁니까? 그건 안 되는 이야기를 그것도 무슨 당선인 비서실자 이야기를 꺼냈다는데 당선인 비서실자를 가는 거는 정치 문제 관계하면 안 됩니다. 비서실장 일만 해야지. 그걸 무슨 국민투표라는 걸 꺼내갖고 망신을 자초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한 것은 결국은 패착이다. 그렇죠. 안 꺼내야 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뭔가 민주당을 상대하는데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내가고 싸워야지 안 되는 것만 내가고 싸우면 민주당인데 지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차피 여야 싸움이니까 민주당과 수싸움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수싸움, 민주당이 꼼짝할 수 없는 수싸움을 내놓고 싸워야지 안 되는 걸 맨날 터뜨리면 그 국민들이 아이고 저 한심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이걸 뒤집은 이유가 보수 일부 매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내부에서도 보수 쪽에서도 하는데 이거를 정략적으로 좀 곧 있을 지방선거에 계속 밀고 나가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서 어떻게 정치적 이득이 될 수 있죠? 계속 파열음을 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지금 되지도 않는 국민투표 얘기를 해서 마치 이거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완강하게 거부해서 결국은 온고지 부리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대로 하면요. 뭐 좌충우돌 하고 뭐 이렇게 막 나가면 오히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아이고 국민님 제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더 마이너스적 요인이 있는 거지. 민주당과 싸워서 이기는 전략을 놓고 밀어붙였을 때 6.1 지방선거에 국민님이 잘한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지. 국민님 갈수록 한심하다 이렇게 되면 6.1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님이 기본적으로 어떻게든지 민주당과 협상을 하거나 뭐 하거나 국회에서 싸워서 민주당을 설득시키든지 이기든지 해야지
이 문제를 국회 밖으로 끌고 나오면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구나 예. 이렇게 뒤집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예. 아니 이런 여야 간의 합의가 얼마나 무겁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합의해 놓고 나서 그러면 책임도 지는 사람도 없고 더구나 그 협상을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번째로 나와서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합의 파기를 한 것을 놓고서는 여야가 다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이 검수완박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대치정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연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참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인격적으로요? 예. 어떤 뭐 점에서요? 이분의 이런 정도의 행태를 갖고 그 법무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 너무 오만해요. 그리고 너무 날뛰고 있고. 사실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마 도움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매우 유해로운 존재다라는 판단이 쓰고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국민에게도 폐해를 줄 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 의원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 의원님과 견해가 좀 다른데 한덕수 총리 후보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가 뭐 합당하느냐 아느냐 하는 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적격자라 하더라도 일단 예정된 청문회는 청문대로 하고 그 결과에서 민주당이 우리는 이런 사람 도입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집권 초에 국민의힘과 이게 뭐가 맞아 들어가는 거지. 아예 뭐 내가 구성도 못하게 청문회 자체를 밀어버린다 안 해버리면 이거는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자체를 방해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당하지 않죠. 일단 청문회를 해갖고 해봤더니 당신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당이 옳은 방법 아니냐 저는 그렇게 청문회 자체를 거부는 아마 안 할 겁니다.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는 것이고요. 뭐 하긴 하겠지만 지금의 처음 그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의 일성부터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 그 한 후보자의 행태를 보면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인물이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올 10일이 취임 아닙니까? 오늘이 28일인데 총리 청문회를 언제 갖고 언제 국회 인준하며 인준안을 민주당이 도의해 주지도 않고 18명 장관을 언제 청문해갖고 언제 보고도 제대합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 취임은 내각도 없이 하게 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지만은 그건 좀 협조해주고 출범은 출범대로 하게 해주고 따질 건 따져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 청문회가 일정 부분 자료를 매우 후보자 측에서 비협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약간씩 수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한동훈 후보자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조홍천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혹시 5년 후에 어나더 윤석열 당선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후보자를 왕 장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왕 장관이 아니라 소통령 아니냐 그렇게 보인다라고 비판하더라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자가 취임 처음 지명으로 됐을 때부터 굉장히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근데 그 처음에 그냥 서투른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여러 차례가 계속 반복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후보자로서 자신의 자세를 겸손하게 가지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뭐 청문회에 나서든 서면 답변할 때 자기의 입장만 분명히 밝히면 될 텐데 마치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거의 뭐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거를 보면 뭐 저희들이 그거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선뜻 동의해 주기는 매우 어렵다.
라는 것이 저희 당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한동훈 예. 장관 후보는 임명할 때부터 민주당 이미 도의 안 하게 돼 있었고 네. 안 할 건데 그러나 한동훈 예. 후보자가 후보자 시절에는 네. 말을 아껴야 되거든요. 말을 너무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다 해서도 안 되고 예. 또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냐. 그 별거 아닙니다. 제가 특임장관 임명됐을 때 그 당시 야당에서 뭐 특임장관이 왕장관이다, 특임총리다, 뭐 소통령이다 온갖 소리 다 듣고 그때 그러셨습니까? 정부에 예. 나가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한동훈에 대해서 과잉 대응하는 것 같고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뿐이니까 또 법무부 장관 되면 얼마든지 국회에서 제동 걸 수도 있고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할 때 너무 그렇게 과잉 반응할 거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예. 이재호 저 고모님은 별게 아니라 별거였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사면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면 대상자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거론되는 건 임기 말이니까 네. 사면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거론이 다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뭐 이제 마지막이니까 임기 문재인 대통령에서 마지막 사면이니까 밀려있던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뭐 사면 대상에 올라가는 사람들 이름은 뭐 다 거론된다고 보고요. 그건 그 이름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뭐 별다른 의의를 낼 필요는 없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나 정경심 전 교수 사면은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뭐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이 갈려지긴 하겠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마지막 사면이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들 이름은 다 거론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나 사면하는 거는 대통령이니까 그걸 다 사면할 수도 있고 그중에 정말 사면해야 될 사람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는 지금 임기를 그만두면서 전임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두고 퇴임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걸리잖아요. 그러면 전임 대통령을 사면할 때 막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갖고 뭐 정치적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비판할 건 아니에요. 그래도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계속 이 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국민의 뜻이 매우 중요하죠. 아무래도 법치주의는 그대로 지켜져야 되고 그렇다면 그 재판에서 확정된 대로 형을 집행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말씀한 대로 여러 그 종합적인 통합의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정서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제 결단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하여튼 여론은 안 좋습니다. 누구를 내도. 그러나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이를 풀고 퇴임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덜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이재호 상임 고문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밤 늦게까지 모임을 할 수 있고 더 이상 뛰어앉지 않아도 됩니다. 발길이 뚝 끊겼던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도 손님들이 몰려서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기 수원시 스터디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스터디 카페에 현재 사람들이 많이 차 있습니까? 네, 고등학생들부터 시험이 끝난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까지 평일 오후부터 이곳 스터디 카페는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가 되면 오히려 자리가 부족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년 전에는 아직도 그 코로나 확진자가 수가 많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이 염려가 되셔서 발길이 좀 뜸했었는데 최근에는 자리가 부족한 만석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 스터디 카페에는 좌석 70여 개가 마련돼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셌던 불과 2달 전만 해도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지만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든 지난달 중순부터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방역수칙도 잘 지켜야 되고 거리두기도 있어서 다니기 좀 껄끄러웠는데 요즘에는 거리두기도 풀리고 한번 걸렸어서 최근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등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졌고 한 칸 뛰어앉기는 사라졌습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플라스틱 칸막이는 여전히 설치돼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운영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일상 회복까진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때 쌓인 대출금을 갚고 매출도 회복하려면 올해 하반기는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가 이처럼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건 아니었는데요. 아직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가 주변 스터디 카페의 경우 거리두기 해제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던 자영업자들은 일상 회복 분위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스터디 카페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길을 오가는 시민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모습도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힐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일상생활로 더 가까워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 아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리고도 확진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과 중증화율 사망률이 안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야외가 실내보다 감염 전파 가능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주요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5월 하순 정도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마스크를 벗지 않을 근거나 명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안정세가 이미 확인된 데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등을 고려할 때 야외 마스크 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제약이 대부분 사라져 일상 회복에 한층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의 의무를 부여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온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게 기약도 없고 무조건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지난주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활기를 되찾은 곳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대학생 MT촌, 경기 가평군 대성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 넘게 발길이 끊겼던 마을이 대학생들로 다시 붐비고 있습니다. 대성리에서 건아들 펜션을 운영하고 계신 박대봉 사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박대봉입니다. 네, 지금 선생님 나와 계신 곳이 어디예요? 밑에 저 하천도 보이고. 뒤에 예. 있는 제가 대성리 펜션 제가 운영하는 뒤에 있는 펜션이 보이는 데가 제가 예.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네. 선생님이 운영하는 펜션은 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려웠지만 요즘에 막 저 문의가 진짜 막 100%, 120% 막 들어오니까 이제 좀 살만합니다. 예. 듣기로는 5월 예약이 다 찼다고 하던데요. 예, 5월 예약은 다 찼고요. 예. 또 지금도 또 자꾸 뒤로 물려가는 그런 추세예요. 예. 그 예약에 이제 방이 없으니까요. 이제 네. 뒤쪽으로다가 뭐 이미 6월, 왔다 간 7월에다가 대학생들도 있나요? 왔다 간 대학생들도 지난주에 있었죠. 5월 예약이 네. 다 찬 거면 5월에만 몇 팀 정도가 예약을 한 건가요? 이 대성리는요. 저희 집도 뭐 한두 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요. 여기가 예. 다 들어오게 되면 한 전체적으로 뭐 한 30군데는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기 대성리에는 숙박업소도 많지만 근처에 마트도 있고 또 식당도 많잖아요. 그쪽도 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식당도 이제 마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들어와야만이 운영이 되는데요. 네. 학생들이 안 되니까 아예 폐업을 한 상태라서 지금은 문을 열으려도 알바나 또 누가 나오지를 못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성리는 사실 대학생 MT 같이 단체 손님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코로나로 좀 직격탄을 맞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도 이제 많이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는데 코로나로 힘들어서 문을 닫은 업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죽다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이게 벌써 2년 넘게 지금 코로나로다가 2주만 기다려 뭐 3주, 2주, 3주, 2주, 3주 하면서 매일 이렇게 기다린 게 벌써 2년 세월이 거의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YTN 뉴스만 계속 보고 언제나 이게 오늘 같은 날이 올려나 하고 아주 기대했는데 지금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그리고 어렵게... 또 옆에 또 기다리지 못하고 저같이 또 버틴 사람은 이제 맞이하지만은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집이 지금 한 서너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고물상하고 있는 집도 있고요. 이제 아직 집어치우고 업종을 바꿔버렸죠. 네. 그래도 이제 다시 학생들이 찾아오고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뭐 집 단장도 다시 하셨겠어요? 어땠어요? 예, 단장도 다시 했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또 올해는 이제 대부분 보면은 3월, 4월에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MT니까. 그래서 올해도 인원은 풀어졌어도 올해는 안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1학년 들어가서 올해만 3학년 아닙니까? 3학년인데 안 와보면은 영원히 MT 한 번 못 와보고 졸업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요새 조성되고 있어서요. 학생들이 계속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학생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셨을 것 같아요. 학생들 MT 와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이야기 합니까? MT들 와가지고 진짜 자기네들도 말만 듣던 이것이 MT구나 그런 거를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못 오는 줄 알고 이제 좀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고요. 그렇군요. 과거에 보면은 그 대학생들이 대성리에 가서 뭐 기타도 치고 또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합니다. 뭐 캠프파이어도 하고요. 기타도 치고 그럽니다.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이제는 요새.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제 그럼 여기는 학생들 몇 한데 여기 한번 와보셨을 것 같은데 대성리 안 와보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과거에 가수 활동을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룹 건아들 멤버. 그래서 건아들 펜션이고요. 1회 강변가요제도 입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미소 이 곡 들으면 대부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들 찾아오고 하는데 지금 대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기타만 치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 거지 깡통 찬다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호적 파가지고 나가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기타를 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한 가지만 진짜 열심히 하면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었었구라는 그런 걸 느껴지니까 이 학생들도요, 자기가 뭐를 진짜 잘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옛날에 진짜 학생들한테 진짜 열심히 하고 화이팅 해야 됩니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두 번째로 낸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앞서 첫 번째 소송에선 유 씨가 이겼었는데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가 병역 기피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네, 유승준 씨가 소송을 낸 지 1년 6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왔네요.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적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다며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병역 기피 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 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이나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 만큼 비자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엔 사유를 소명해 단기 방문 사증을 부여받거나 일시적 입국 금지 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재외동포 사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 씨는 지난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 국내에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유 씨가 이전에 제기했던 소송에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었는데 이번 소송과는 어떤 게 달랐습니까? 네, 유 씨는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제한당했는데요. 13년 뒤인 2015년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38살에 맞춰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작년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며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해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 씨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LA 한국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를 내주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는데 오늘 1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한동무입니다. 6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6년 동안 이란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걸로 알려졌는데 어젯밤 동료들의 설득에 따라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거죠? 네, 우리은행 본점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직원 A씨가 6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가 빼돌린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을 결정한 지난 2010년 이란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은 대금 관련 문제로 파기됐고 계약금은 우리은행이 지금껏 별도 계좌에 보관해왔는데 해당 부서에 있던 A씨가 이 돈을 3차례에 걸쳐 빼돌린 겁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에 이자를 더한 700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패소해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 탓에 송금할 수 없었지만 최근 외교부가 특별 허가를 받으면서 우리은행도 A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부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인지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잠적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죠? 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어젯밤 10시 10분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우리은행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6시쯤 이미 우리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 절차를 밟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주변 동료의 설득으로 A씨가 어젯밤 스스로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횡령 금액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모자가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신병 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인데 내일 오전쯤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A씨의 동생 역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왔는데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횡령 사건과 관련해 내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가 수년에 걸쳐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수법과 또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일반은행 검사국에서 검사팀을 꾸려 오늘 낮 1시부터 우리은행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6개월 입양아동인 정인이를 무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 무기징역에서 형량을 낮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시민단체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지 못한 판결이라면서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정인이 양모에 대해서 징역 35년을 확정했죠?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6개월 입양아동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 양부 안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기, 방임과 학대 혐의 일부를 제외한 살인죄 등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선고에서는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징역 35년으로 형이 낮아진 정인이 양모 장 씨의 형량 유지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2심이 정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 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인이 양모는 부인했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하급심 판단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 측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양모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키우면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때리거나 방치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생후 16개월이던 같은 해 10월 복부를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양부 장 씨도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은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네, 1심과 2심의 형량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컸었는데 오늘 법정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오늘 대법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더 엄한 처벌을 바라는 모습도 목격이 됐는데 정인이 양모의 징역 35년이 확정되자 탄식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 방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가기도 했고 이후 법정 밖에서도 울부짖음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항의의 의미로 대법원 앞에 들어눕기도 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35년이라는 형량이 좀 많이 아쉽고요.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시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우철입니다.
눈썹 문신이나 타투 시술을 할 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크림을 쓰는데 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불법 제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하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어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데 해당 제품 4만 개가 문신 시술소 등에 팔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불법 제조된 마취크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마치 정식 제조된 것처럼 포장엔 홀로그램까지 붙어 있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수입업자들은 제품 포장을 분리해 부피를 줄이고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세관에 거짓 신고했습니다.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1회 수입량을 3-4kg, 200개 정도로 제한하고 반복 수입을 피하려고 피의자 외에 지인 등 무려 69명 명의로 수입하였습니다. 수입된 불법 마취크림은 모두 5만 개로 이 가운데 만여 점이 포장과 유통 단계에서 압수됐습니다. 수입업자들은 개당 2,000원을 주고 산 제품을 16,000원을 받고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과 문신 시술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NS 등의 마취 식약처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구입 가격의 8배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품에 들어있는 테트라카인이라는 성분은 마취 효과는 높여주지만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어 지난 2008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다든지 하면 이게 흡수가 보통 일반 피부에 비해서 엄청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흡수량이 많아지면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인천 본부세관은 불법 마취크림 수입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검찰이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개인 방송 촬영차 미국 하와이에 방문했을 때 지인과 동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이에 정 씨는 SNS에 명백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25톤 이동식 크레인 차량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근처에 주차된 트럭 2대와 승용차 1대가 부서졌고 해체 작업이 진행되던 건물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경기 김포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는 지난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광기를 드러냈고 우리나라 국위와 안보가 풍전등화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서울 등촌동에서 개축 중인 11층짜리 호텔 외벽에 불이 났습니다. 건물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던 보온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장에는 작업자 16명이 있었지만 곧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의 40% 이상은 부모 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만 9세에서 18세 청소년 4,3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신체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44%, 언어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46%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의 담배나 술 구입이 쉬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지수 역시 악화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 겉모습만 봐선 성인과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썼더니 구분은 더 어렵습니다. 전국 중고등학생 6만 명을 조사했더니 가게나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1년 사이 8%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특히 중학생은 10%포인트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냥 마스크 쓰고 목소리 깔고 가서 달라 하면 그냥 주던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는 청소년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해 2주 내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껴봤다는 학생이 남학생은 2.3%포인트,
여학생은 0.7%포인트 늘었고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모두 증가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 때 엄마가 허락 안 해주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4명까지밖에 못 놀고 이래가지고 좀 그랬어요. 몇 주 동안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나서 계속 혼자 있어서 할 것도 없고 너무 우울해가지고 혼자 누워만 있었어요. 남녀 학생 모두 주중 신체 활동을 하는 비율은 소폭 증가했고 공부하려고 앉아있는 시간 또한 40여 분 늘어나 하루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단맛 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많아졌지만 주 5일 아침 식사를 먹는 학생과 하루 한 번 이상 과일을 먹는 학생은 줄어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달을 훌쩍 넘어서면서 서방 지도자들이 완승의 기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진격 속도를 늦추고 점령지 강제 병합에 몰두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63일째, 그동안 러시아의 침공은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혀온 영국 정부가 단호한 어조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완전 퇴출을 역설했습니다. We will keep going further and faster to push Russia out of the whole of Ukraine. And this has to be a catalyst for wider change. 트러스 장관이 말한 러시아 완전 퇴출은 8년 전 합병한 남부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영국 BBC는 해석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러시아가 약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단순 방어가 아닌 승리를 원한다는 내심을 드러낸 겁니다. 실제 미국 등 서방 30여 개 나라는 최근 공격용 무기를 늘리는 등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했습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침공 초기와 달리 천천히 진격하는 전술을 구사하며 동남부 점령지 강제 병합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네츠크, 루안스크 등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귀속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다음 달 실시하려 한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완전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도 병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계획 중이며 법정화폐를 러시아 루브라로 바꾸려 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사기가 꺾이고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방의 첨단 무기 공급에 따라 우크라이나전이 다음 달 중대 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영국 가디언은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가 가스대금을 자국 화폐인 루브라로 결제하지 않았다면서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전격 중단하자 유럽연합은 루브라로 러시아산 가스값을 지불하지 말라고 회원국에 권고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르렌 집행위원장은 영내 가스 수입사를 겨냥해서 계약서에 루브라 결제를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이는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생활을 접고 국내로 돌아온 SSG 김광현이 전성기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미국에서 몸에 익은 팬사랑과 서비스 정신이 성숙해진 야구인의 면모를 엿보게 합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김광현은 27일 롯데전까지 4경기에서 3승, 평균 자책점은 0.36을 기록 중입니다. 규정 이닝을 채우면서 롯데 찰리 반즈를 제치고 이 부문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닝당 출루 허용과 피출루율, 피장타율, 그리고 피안타율 등 투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에서 모두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광현이 이처럼 미국 진출 이전보다 오히려 강해질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구종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직구와 슬라이더 단 2개로 타자를 상대했던 김광현의 구종은 올해 등판한 4경기만 봐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스플릿인 듯 체인지업인 듯 타자를 괴롭히는 10년 연마 결실구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존 안에 들어가서 타이밍을 뺏는 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슬라이더뿐만이 아니고 체인지업을 또 많이 던지는 그런
이제 투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현은 메이저리그를 경험하면서 구위만 무르익은 게 아닙니다. 틈만 나면 팬 서비스를 언급하고 특히 어린이 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야구 본고장에서 팬에 대한 서비스와 사랑을 배워온 성숙함이 더 많은 팬들을 경기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야구가 인기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선수들이 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이저급 경기력과 팬 사랑을 보여주는 김광현이 있어서 국내 야구는 많은 비관론 속에서도 흥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배구 국가대표팀이 태극기와 전통 문창살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새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한국배구협회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와 공식 후원사 협약을 맺고 새로운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김희진과 이다현, 강소휘, 황태기 등 남녀 국가대표 6명이 흰색과 검정,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한국배구연맹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미국 출신 레프트 니아 리드가 1순위 지명을 받아 페퍼저축은행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야스민과 GS칼텍스는 모마와 재계약했고 페퍼저축은행에서 뛴 엘리자벳은 KGC 인삼공사로, 인삼공사에 있던 엘레나는 흥국생명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울산현대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에서 레오나르도, 엄원상, 바코의 득점으로 일본 가와사키를 3대2로 꺾고 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F조 대구FC는 중국 산둥을 4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대한육상연맹이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따낸 우상혁 선수에게 금메달과 한국 신기록 작성에 따른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우상혁은 오는 13일 세계 육상연맹 다이아몬드 리그에 출전해서 도쿄올림픽 공동 금메달리스트인 카타르의 바심, 이탈리아의 템베리 등과 우승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황사가 점차 거치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날이 다소 선선해지겠는데요. 내일 설 아침 기온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18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8도나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오전까지, 강원 영동은 저녁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높은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과 대구는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1도, 대구는 15도로 오늘보다 4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에도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는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 수다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